족소양 담경에 소속된 경혈 중 무릎관절 이하에 있는 경혈을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릉천입니다. 동의보감에 나타나 있는 양릉천의 다른 명칭은 없지만 기존의 고 문헌에서는 다른 명칭으로 근회라고 하는 것이 이 양릉천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개요에서도 나오겠지만 이 부위는 팔회열 중에 근회에 속하기 때문에 제반 근육질환, 이러한 근골격계와 관련한 질환에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경혈이기 때문입니다. 부위는 종아리 뼈에서 종아리뼈 머리 앞쪽 먼 쪽이라고 해서 이제 정강뼈와 종아리뼈가 관절을 이루는 이 공간에 모서리 틈 사이에 기준 좌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는 무릎 관절면에 비해서는 대략 한 1촌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서 친구 대성을 비롯한 문헌에서는 스라 1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구부린 자세, 발목을 발등을 든 자세 이런 형태를 통해서 특히 앞정강근 수축과 이 종아리근 수축 상태에서 이 양릉천의 경혈을 타멸하고 치열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로 보면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근육에서도 볼 수 있는데, 먼저 종아리근, 특히 긴 종아리근과 짧은 종아리근이 둘 다 이 부위에 있고요. 또 긴 발가락 평근이 정강뼈 앞모서리 쪽으로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깊은 부위에서는 긴 발가락 평근도 자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경에서는 온종아리 신경과 깊은 관련성을 맺습니다. 온종아리 신경 같은 경우는 이 종아리뼈의 이 바깥 종아리뼈의 머리에 바깥 경계면을 타고 들어와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온종아리 신경이 주변에 존재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보통 자침법에서는 1촌 내외의 깊이로 직잘하거나 1에서 2촌 정도의 깊은 자침을 사자 방식으로 하는데, 이 사자 방식으로 할 때는 정강뼈의 뒷모서리를 타고 들어간 듯이 자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이 슬라이드의 아래쪽 그림에서 이 정강뼈의 아랫모서리를 타고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자침 시 이러한 면을 타고 정강뼈의 뒤쪽 모서리를 자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반대편에 있는 족태음 비경의 음릉천 쪽을 향한다라고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개요에서 중요한 특징은 방금 이야기 드렸던 팔회열 중에 근회, 전신의 근골격계와 관련된 근육질환에서 많이 활용되고요. 또 하나는 족소양 담경에서 쓸개의 하편로서 특히는 육부하하편에도 같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릉천은 간담도 질환에도 같이 쓰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치 병증을 보면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현대적으로 보면 간담도 질환과 관련된 현상들, 입맛이 쓰거나 구역과 구토감, 속쓰림 증상, 사실 위장관 증상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위장관 증상의 병기적 특징에 간담도의 요소가 깊이 관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걸 단순히 위장관이라기보다는 간담도 증상과 연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아울러서 다리, 그러니까 아시열적인 특징으로서 근육, 그 다음에 무릎 관절 질환 등에 쓰이고, 또한 족소양 담경의 소생병적 유주 분포를 고려하여 옆구리 통증에도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방금과 같은 특징을 고려했을 때 살펴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족수양 담경에 추혈을 할 때 이 근육을 수축시키는 자세들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발 뒤꿈치를 들고 하는 그리고 발목을 뒤로 발목을 가쪽으로 굽히는 가축 복사 쪽으로 굽히는 듯한 자세를 취하려고 할 때 힘을 주면 이와 같이 종아리근의 수축들을 또 살필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무릎 관절면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1촌 정도 내려온 종아리뼈 머리와 정강뼈의 가쪽 관절 용기 쪽을 기준으로 해서 타멸하게 됩니다. 동의보감에서 강조되는 내용들 몇 가지가 이제 양릉천에 나타나서 그걸 한글로 표현해 보았으니까요. 여러분은 그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바라겠습니다. 고전적 주치 중에서는 무릎 질환들에 위주로 많이 쓰였구나 라는 것도 양릉천이 근회인 이유를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양릉천 주변에서 온종아리 신경을 이해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온종아리 신경의 유주 방향을 파악하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온종아리 신경이 깊은 종아리 신경과 얕은 종아리 신경으로 나뉘는데 특히 얕은 종아리 신경은 족수양 담경 면을 따라 내려가고요. 깊은 종아리 신경 같은 경우는 조경면 위경 면을 따라서 발등 쪽으로 내려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면 위경의 합혈인 족삼리와 같은 경우에도 이 깊은 종아리 신경 쪽을 자침한다라고 표현하였었죠. 참고로 얕은 종아리 신경과 깊은 종아리 신경이 나뉘는 지역이 바로 양릉천의 지역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한편 양릉천 주변에서는 이렇듯 종아리 신경, 종아리 근육, 종아리 근육을 살필 수가 있고 종아리근 앞쪽에는 긴 발가락 편근이 존재하는 거죠. 이 긴 발가락 편근의 다시 앞쪽에는 앞정강근이 분포하죠. 앞정강근의 위치는 주로 조경면경의 위치였고요. 긴 종아리 근육과 긴 발가락 편근 위치는 지금 현재 양릉천을 포함한 족수양 담경에 해당하는 경혈들이 또 나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아리 부위에서의 근육, 척표에서의 근육의 관찰들을 여러분이 다양한 해부 참고 자료들을 활용해서 살피시고요. 지금 여기서 그 몇 가지 종아리 부위에 해당하는 근육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가자미근 있죠. 발뒤꿈치 힘줄로 내려가는 가자미근 위를 덮고 있는 종아리 뒤쪽 면은 이제 장단지 근육이 있었죠. 족태양 방광경의 라인이었죠. 장단지 근육과 가자미근은 합쳐져서 발 뒤꿈치 힘줄로 연결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죠. 긴 종아리근에 대한 모습입니다. 종아리뼈 머리에서 종아리뼈 면을 타고 내려오다가 가쪽 복사 뒤쪽을 통해서 발바닥 뼈를 관통해서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유가 긴 종아리 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짧은 종아리 근입니다. 긴 종아리 근 안쪽 면에서 종아리뼈 몸통에서 종아리뼈를 타고 내려가서 마찬가지로 가쪽 복사 뒤쪽 면을 타고 발바닥 뼈와 이제 다섯째 발허리뼈
이루는 관절면까지 도달하는 구조입니다. 긴 발가락 평근입니다. 예. 긴 종아리근의 앞쪽 그리고 앞정관근의 뒤쪽 그 사이 틈을 타고 긴 발가락 평근이 올라가고 있죠. 종아리뼈에 닿는 특징 때문에 기넘지 평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아리뼈 면의 뒤쪽과 앞쪽 면을 경계로 해서 족소양 담경의 경혈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깊은 면에서 자극 시, 자침 시 이 종아리뼈 깊은 쪽에서 기넘지 평근 쪽으로도 자극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넘지 평근은 이렇듯 엄지를 발등 쪽으로 펴게 하는 근육이죠. 양교열 설명드립니다. 양교열의 다른 명칭 중 동의보감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두 가지 명칭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별양 또는 족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부위로 보면 종아리뼈에서 종아리뼈의 뒤쪽 공간입니다. 위아래 수직 위치로는 가축복사와 무릎관절면을 연결한 선이 16촌이고 이 16촌의 골도분촌에서 무릎관절에서 아래로 9촌, 가축복사 위로 7촌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등분선의 아래 1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추열 방법이 설명되어 있고요. 근육으로 보면 긴 엄지 굽힌근, 긴 종아리근, 짧은 종아리근 등이 존재합니다. 다만 긴 엄지 굽힌근은 긴 종아리근 안쪽 면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신경으로 보면 가쪽 잔단지 피부 신경, 족태양 방광경에서 나타나 있는 신경 분지 중에 하나죠. 이 신경과 그 다음에 정강신경이 깊은 면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얕게 자침하면 나타나지 않고요. 만약에 깊이 자침하는 경우에 정강신경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혈관으로는 종아리 관련 동맥과 정맥이 존재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깊이 자침하지 않고 1촌 내로 3에서 8푼 정도 깊이로 자침하는 걸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개요로 보면 양요맥의 극혈이라고 하고요. 그 때문에 족소양 담경과 양유맥이 교회하는 부위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양유맥의 특징이 강한 속성 때문에 양유맥 질환에 활용되어질 수 있겠죠. 주치병증은 큰 범위 안에서는 정신질환과 같은 신지병증을 위주로 국부병증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국부병증의 주 내용들은 다리 질환의 양릉청과 비슷한 방식으로 활용되어지고요. 뇌질환의 범위 안에서 정신증이나 또 정신증과 관련되어 있는 경련 발작 증상에도 쓰이고요. 이 외에도 호흡기 질환에 있어서 가슴 답답함이나 인후두염을 쓴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영역은 양요맥에 관련된 병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구혈입니다. 외구혈은 방금 살펴본 양교혈과 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관절면과 가축 복사를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가축 복사에서 위로 7촌 위치지만
양교열보다는 앞쪽. 그래서 기준선은 종아리뼈를 기준으로 종아리뼈의 뒤쪽 모서리를 양교, 종아리뼈의 앞쪽 모서리를 외구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취열 방법이 설명되어 있고요. 이 과정에서 자침은 오히려 긴 발가락 평근 쪽으로 치우치는 자극 포인트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자위 과정 중에 깊은 부위에서는 긴 엄지 평근 등도 자극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공통적으로는 앞선 양교열처럼 긴 종아리근 또는 짧은 종아리근 일부가 또 자입 과정에서 함께 자침될 수 있습니다. 신경의 분지는 양교열이나 외구열이나 비슷한 측면이 일단 피부신경에서 나타나고요. 한편 얕은 또는 깊은 종아리 신경이 자극 과정에서 자극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혈관에 있어서는 오히려 깊은 쪽에 앞정강 동맥이나 정맥을 향해 자극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앞정강 동맥이나 정맥을 염두에 두고 자침하는 경맥이 조경맥 위경의 경혈들이었죠. 조경맥 위경의 경혈은 앞정강근을 기준으로 앞쪽 정강뼈 앞쪽면에서 자입하기 때문에 현재 이 슬라이드 자료처럼 조경면경의 자입 방향과 외구혈의 자입 방향이 침끝이 결국 깊은 부위에서는 서로 만난다라는 특징 때문에 이러한 공통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자침에 있어서는 깊은 자침보다는 1초 내에 자침으로 일반적으로 자침하고 있고요. 이 부위는 족쇄양 담경의 극혈에 해당합니다. 주로 극혈은 양경에서는 급성 동통 또는 염증성 질환에 있어서의 발열이나 염증의 문제들을 해소하는 쪽으로 많이 활용된다고 언급되었었습니다. 주치의 병증을 보면 주로 국부의 병증, 그 다음에 흉엽부의 병증들이 쓰여지는데 양교열처럼 이 부위에서도 뇌전증이나 정신증과 같은 정신질환에도 같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양교열과 외구열의 공통적인 영역들을 고려해서 이 두 경혈의 어떤 취열과 자침에 대한 특징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광명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열은 가쪽 복사에서 위로 5촌, 종아리뼈의 앞쪽 모서리, 즉 방금 소개했던 외구열보다 아래로 2촌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주로 종아리뼈와 정강뼈 사이, 특히 종아리뼈의 앞쪽 모서리를 염두에 두고 타멸하고 취열 자침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종아리근뿐만 아니라 깊은 부위에 있어서 얕은 부위에 있어서 긴 발가락 평근 또 깊은 부위에 있어서 긴 엄지 평근이 순차적으로 자극 대상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 근육이 긴 발가락 평근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긴 엄지 평근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쪽으로는 앞정강근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경면 경근과 족소양 경근 경계 지역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구와 비슷한 성향으로 자입하기 때문에 깊은 부위의 앞정강 동맥이나 정맥 쪽으로도 자입이 되고요. 신경으로 보면 얕은 부위의 얕은 종아리 신경 또는 깊은 부위의 깊은 종아리 신경 쪽으로도 자입되기 될 수 있습니다. 족쇄양 담경의 족쇄양 경맥의 락혈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주치 병증을 보면 눈질환을 위주로 치료한다.
이러한 특징은 광명이 가지고 있는 경혈 명칭 때문에 두드러지게 활용되었던 병증 모델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열적으로는 공통적으로 다 쓰이고요. 다리 질환 등에 쓰인다고 보고요. 그 이외에 특징적인 부분들은 주로 눈 질환에 많이 활용되고 있구나. 이러한 특징이 이 경혈이 가지는 경혈 명칭에서 유래한 주치적 속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옛 문헌에서도 주로 광명이 들어가 있는 경혈들을 활용하다 보면 눈 질환에 활용되는 요소 중에 광명의 경혈들이 함께 쓰이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양보혈입니다. 가쪽 복사에서 위로 4촌 올라간 부위고요. 바로 아래쪽에는 족수양 담경에 또 현종이라는 혈이 있는데 양보혈이나 현종혈이 모두 이명에 다른 명칭으로 절골이 포함되고 있다는 점이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양보와 현종이라는 두 경혈은 이 절골이라고 하는 다른 명칭을 통해서 공통적인 특징을 드러내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위치로 보면 가쪽 복사에서 위로 사촌 그리고 종아리뼈 앞쪽 모서리 쪽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런 특징 안에서 근육, 신경, 혈관 등은 앞에서 배운 내용들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자침법을 포함한 뜸법 역시 비슷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양보혈은 족수양 담경에서 오수혈 중에 경혈에 해당합니다. 주치의 특징을 보면 주로 인후부 병증과 흉엽부 병증, 족수양 담경이 유주 분포하는 특징을 고려해서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 과정을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내용을 보면 겨드랑이 부위의 증상으로 볼 수 있는 종통, 종괴나 덩이 또는 염증 등을 치료할 수 있고 아시열적으로는 다리 질환, 특히 뇌졸중, 후유증 우리나 근육마비나 감각 둔화에도 아시열적으로 쓰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목 부위에서 쓰이는 호흡기에서도 쓰이는 특징을 가지고 인후부 병증에 쓰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추가적으로 허리 질환, 통증에 또 양보혈이 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현종입니다. 현종혈의 다른 명칭은 동의보감에서 절골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앞선 양보혈도 동의보감에서 언급되진 않았지만 다른 문헌에 따라서는 절골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만큼 현종혈과 양보혈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른 명칭이 절골이구나 라는 걸 알면 되고요. 또 한편 현종의 두드러진 특징은 개유에 나타나 있는 팔회혈 중에 골수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물질적 기반인 수에 해당하는 병증의 하나의 활용되는 경혈입니다. 그래서 수회에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명칭이 수회라고 하는 게 나타나 있는데 이는 결국 개요의 8혈 중에 하나라는 특징 때문에 언급되는 주치인 만큼 추가로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개요에 보면 중풍 7처혈, 각기 8처혈처럼 이미 중풍 7처혈이 족수양 담경에서 또 반복되었던 것이 여기서 또 나타나죠. 이처럼 족수양 담경이 중풍, 특히 현대적으로 보면 뇌졸중의 후유증 치료에 많이 활용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각기 8처혈 역시 무릎 질환을 비롯한 종아리, 다리 질환의 이 운동 장애나 붓는 증상, 또 감각 이상 등을 각기라고 하는 한약적 병명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그러한 증상에 쓰이는 주요 경혈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종 같은 경우도 다리 질환에 쓰이고 또 뇌졸중 후유증의 다리의 문제점에 쓰이고 나아가서는 골수에 해당하는 한약적 수의 병증을 치료하고
주로 수의 병증이라고 할 때는 한약에서는 만성질환이나 난치질환에 많이 활용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으로 현종이 만성적이고 난치질환에 활용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는 가축복사에서 위로 3촌 정도 올라가는데 종아리뼈 앞모서리에 있다고 표준위치에서 언급되고 있고요. 중요한 점은 이 주변에서 옛 사람들은 맥동이 뛴다 라는 표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종에서 맥동이 뛰는 부위는 어떠한 혈관과 관련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요소가 있으니까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명당경 같은 문헌에서는 족삼양락이 통과하는 부위라 라는 의미죠. 즉 이 얘기는 현종이 여기서는 락혈은 아니지만 현종의 부위가 서로 다른 양경들을 묶어주는 부위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나 족양명경과 묶여있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족삼양락이기 때문에 이 부위를 누르면 양명의 맥기가 끊어진 듯 보이다 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걸 힌트로 해서 친구대성에 언급되어 있는 맥동이 뛰는 부위다 라고 얘기하는 거와 연관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족양명경에서 양명맥이 끊어지게 하는 이러한 동맥은 앞정강 동맥에 해당했습니다. 결국은 현종혈의 위치에서 앞정강 동맥 쪽을 염두에 두고 현종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만 현재 표준 위치에서는 앞정강 동맥을 압박할 수는 없습니다. 즉 옛사람들은 오히려 절골을 앞정강 동맥을 압박할 수 있는 공간까지 더 앞쪽으로, 그러니까 측면보다는 좀 더 앞쪽으로 이동해서 타멸한 건 아닌가, 이런 추측도 가능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현종이 족삼양락이다 라고 하는 점은 충분히 옛사람들의 그런 흔적들을 이해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더라도 일단 현재 표준 위치에서 보면 주로 이제 이러한 특징, 근육에서는 긴 종아리근을 포함한 이제 긴 발가락 평근 등 이러한 근육 등을 보고요. 혈관에서 앞정강 동맥이 깊은 부위에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지금 언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표현해 놨고요. 자침법은 보통 3에서 5분 정도로 깊이 자침은 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삼음교 방향을 통해서 깊이 자침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현종과 삼음교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가 수평 위치에서 보면 현종은 가쪽 복사에서 위로 3촌이고 삼음교는 안쪽 복사에서 위로 3촌인데 안쪽 복사는 가쪽 복사보다 위쪽으로 약 1촌 정도 더 올라가 있습니다. 즉 수평 위치로 보면 현종보다 1촌 위쪽에 안쪽 복사 쪽에서 3촌이 삼음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삼음교를 향해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평하게 자침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약간 안쪽 복사 안쪽, 그러니까 정강뼈 안쪽 면을 염두에 두고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듯 사자해야 비로소 삼음교를 향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이 상상이 안 되면 자신의 가쪽 복사와 안쪽 복사에서 각각 3촌을 표현하고 그 부위를 한번 서로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서로 이 표시를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개요 특징은 아까 설명드린 내용으로 강조하고요. 주치병증을 보면 이 부위가 족소형 담경의 입장에서 보면 담경과 관련되어 있는 요소들로 간담도 질환만을 언급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비위병증이 강조되어 있죠. 이러한 특징 때문에 현종을 단순하게 족소형 담경만 볼 게 아니라 조경맥 위경까지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걸 제외하면 사실은 알시혈적으로 다리 질환에 쓰이는 가장 중요한 요혈이 되는 거, 중요 부위가 되는 거고요. 그 이외에 위장관 질환이나 식욕부진 등은 비위 질환을 포함한 간담도 질환을 염두에 두고 파악해야 될 병증 모델 같습니다.
물론 현대의학적으로 봐도 간담도 질환은 단순히 간담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간담도를 통해서 결국은 소화 분비에 특히 슬개즙 등이 분비가 되기도 하고 또한 간담의 작용이 소화기 기능 작용과 밀접한 연관성을 또 맺고 있다는 점에서 비위병증에 연결되는 어떤 간담도 질환도 고려를 해 봐야겠죠. 그러한 점으로 이러한 병증의 모습들을 보고 현종의 특징을 파악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동의보감에 이러한 맥이 뛰는 부위가 표현되어 있다는 거,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옛 문헌에 나와 있는 임상 요약들을 보면 주로 이 구루, 척추질환이죠. 만성적인 척추질환, 그 다음에 다리 질환. 특징적인 것은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게 절골의 특징입니다. 절골 현종의 특징입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현종의 경혈이 발등 동맥과 관련되려면 아무래도 종아리뼈보다는 정강뼈 쪽에 좀 더 치우쳐져야 이 앞정강 동맥을 압박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현종 주변에도 동맥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종아리 동맥인 거죠. 종아리 동맥. 그렇지만 이 종아리 동맥은 발 뒤꿈치 쪽으로 분포하지 발등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종의 맥동철을 조경명경의 맥기라고 얘기하려면 앞정강 동맥과 관련해서 현종의 위치를 파악해야 되고 현재 표준 위치에서의 현종은 을 만약에 맥동과 연관하려면 이 종아리 동맥과 발뒤꿈치로 가는 것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옛 문헌에 나타난 현종의 위치는 아무래도 현재 위치보다는 앞정강 동맥에 가까운 위치로 같이 인식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야기 드립니다. 다음으로 구어혈입니다. 가쪽 복사의 중심에서 아래쪽, 앞쪽,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아래쪽에 해당하는 발목 관절면입니다. 사실 일상적으로 보면 이 구어의 부위는 발목을 자주 삐는 위치에 해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구어는 발목 빔의 반응점으로 자주 나타나 있는데 이제 그러한 아시얼적 의미를 염두에 두고 내용들을 보시기 바라고요. 자침은 발목 관절면을 염두에 두고 자침하기 때문에 깊이 자침하지 않고요. 오히려 사자를 통해서 가쪽 복사 아래쪽으로 특히 신맥을 통해 신맥 방향으로 자침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자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친구 경험에서 보면 구어혈과 신맥혈을 연관해서 자극하려고 하는 특징들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신맥에서 구어에서 신맥을 염두에 두고 같이 공통적인 역할들을 보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신맥의 경혈은 족태양 방광경의 경혈이었죠. 그리고 또 양교맥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구어는 족쇄양 담경의 원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치의 병증을 보면 옆구리 증상과 눈질환, 족쇄양 담경에서 눈질환이 드러났던 거는 조금 전에 광명혈이 있었죠. 여기서도 이러한 눈질환을 특히나 구어혈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참고로 신맥혈 역시 눈질환까지는 아니어도 눈의 개압작용, 의식의 조절작용에 활용되었다고 언급했다는 점을 또 떠올리면서 이 구어혈이 단순히 발목 관절 부분만 아니라 이런 얼굴에서 특히 눈, 시각적인 증상에도 쓰이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서 여러 증상들을 한번 같이 놓길 바라겠습니다. 아시얼적인 입장뿐만 아니라 족소양 담경에
소생병정 영역을 염두에 두고 유주 분포에 따라서 증상들을 같이 보고요. 이제 기타 해석되지 않은 부분은 여러분이 해당 특징에 따라서 이 경맥의 특성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 경혈의 특징이라 생각하고 학습해 주길 바랍니다. 구어에 관련된 영역 안에서 원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어혈이 원혈이라면 구어혈 주변에서도 동맥의 미세한 박동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찾아보면 앞서 설명드렸던 종아리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피뷸라 아터리의 영역들이 이 주변에 존재한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구어혈은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주로 이 발목 질환에서의 근골격 질환에 많이 쓰였구나 라는 점도 참고해서 보길 바랍니다. 족 이묵입니다. 앞선 시간에 이묵이라는 경혈이 머리 하나 있어서 두 이묵 언급을 했었죠. 이제 그와 상응하는 족수양 담경의 발 부위에 존재하는 경혈입니다. 넷째와 다섯째 발허리뼈, 특히 몸통 쪽 발허리뼈 관절 부위에서의 함몰 지역을 찾으면 될 것 같고요. 이 공간을 통과하는 하나의 얕은 측면에 힘줄이 있는데 그것은 다섯 번째 긴 발가락 평근 힘줄이 이 라인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긴 발가락 평근의 가쪽 오목한 곳이라고 표준 위치에서는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발 허리뼈 사이에서는 등 쪽 뼈 사이 근도 존재하고 또 지금 말한 발가락 평근 힘줄도 존재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이러한 것들이 자입 방향에서 직간접적으로 자극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신경이나 혈관은 같이 파악하고요. 깊이 자침하기보다는 얕은 자침, 그러니까 오픈 내로 자침할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이묵은 특징적인 것이 족소양 담경의 오수혈 중에 수혈이면서 팔맥교회혈 중에 대맥과 관련한 중요 경혈입니다. 그래서 대맥의 질환에 족이묵을 쓴다고 되어 있죠. 대맥의 질환이 몸의 각종 기능 이완증, 특히 허리, 다리를 중심으로 하는 기능 이완, 위축, 증상에 쓰인다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맥의 질환에 쓰이는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고요. 이제 이러한 토대 속에서 현대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족이묵의 주치 변화는 머리, 가슴과 옆구리의 병증, 그러니까 원위치혈에 많이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머리 질환에 쓰인다라고 하는 특징은 두 이묵과 관련된 병증 모델에서 혼용되든 아니면 서로 상응하든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질환에서 편두통, 어지러움, 뇌수술 침자 마취 등은 두 이묵과 관련해서 같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알시혈, 그 다음에 족소양 담경의 앞에 있는 경혈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옆구리, 목, 가슴 질환 등이었기 때문에 림프절비대, 유선염, 또 옆구리 통증, 경우에 따라 간혈열 증상도 다른 족소양 담경의 경혈도 있었죠. 어떤 점에서 보면 간혈열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쇠양이라고 하는 경맥적 속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우리가 한혈왕래라고 하는 간혈열적 특성은 쇠양, 그러니까 특히 상한론에서 보면 쇠양경의 병으로 중심이 되고 있죠. 특히 쇠양경맥과 연관된 쇠양병증이 결국은 몸의 측면을 통해서 나타나는, 옆구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병증 양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병증들이 이 족소양 담경의 경혈을 통해서 완화하거나 치료한다라고 하는 점도 고려해서 이렇게 임상적인 내용들이 반복이 돼서 이 주치병증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의 설명을 여러분이 저의 해석들을 파악해서 다른 족소양 담경의 경혈 또는 수소양 3초경에 있는
소양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언급된 경혈들과 비교해 보길 바랍니다. 족소양 담경 족이무배의 경혈들이 쓰인 사례들을 보면 이제 머리에 있는 경혈, 그러니까 귀 울림, 눈의 경혈. 사실 여기서 잡병혈법가에는 앞에 단서 조항으로 족이라고 가로쳐 있지만 원문에는 사실 가로쳐서 족이라는 말은 써 있지 않습니다. 이후에 해석이 이 이묵을 보호하는데 종이묵을 보호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떤 점에서 보면 종이묵을 써도 효과가 있겠다고 우리는 현재 설명하지만 투이묵을 써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합곡, 특히 금문, 이묵, 오히려 투이묵, 발목에 있는 금문혈, 그 다음에 합곡혈을 쓰는 게 오히려 배합의 원리에 있어서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 이렇듯 동명, 이혈,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갖는 경혈들이 부위가 다를 때 여러분이 그걸 해석하는 방법이 결국 옛의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시각에서도 한번 해석해서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 선혈이고 치료 방법일까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눈의 질환에 쓰인다라고 할 때 족소형 담경이 눈의 질환에도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족이묵을 써도 마찬가지겠지만 투이묵을 써도 사실 이 증상을 치료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영향혈, 투이묵, 그 다음에 족골은 강경에 발에 있는 태충혈, 손에 있는 합곡혈, 오히려 알시혈과 원위치혈에서 손과 다리에 있는 경혈을 각각 쓴다. 이렇게 언급을 해도 이 증상을 치료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영양과 종이부분 위주로 해서 나머지 합곡과 태충을 써도 또 무리가 없을 수 있고요. 결국 임상적 효과가 드러나는 쪽으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이러한 측면으로 나머지 경혈들을 하되 여기 루출도 두유, 이묵 썼는데요. 이 이묵이 두이묵일지 족이묵일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렇듯 여러분이 어떤 경혈의 주치를 파악할 때 특히 다른 명칭이나 이명 또는 동명, 이혈의 의미들을 전체적으로 구분해야 이 문헌을 파악하는데 또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목의 주변의 경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박적인 표현들을 지금 보여드리는데요. 잘 보면 긴 발가락 평근이죠. 검지, 두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 다섯 번째 발가락. 그래서 다섯 번째 발가락 힘줄에 각종 모서리가 이묵이라는 거고요. 안쪽 모서리가 발허리뼈 사이에서 지호에 해당합니다. 다음 배울. 지5회입니다. 넷째, 다섯째 발허리뼈를 기준으로 해서 발허리뼈의 몸통 먼 쪽에 해당하겠죠. 몸통 가까운 쪽은 족이묵이고 몸통 먼 쪽이 지호회가 됩니다. 다만 이 구분이 애매할 수 있거든요. 실제 여러분이 탐혈해 보면. 그래서 이때 구분은 다섯째 발가락으로 가는 긴 발가락 평근을 기준으로 해서 긴 발가락 평근의 안쪽 오목한 곳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면 종이음과 지호에는 거의 근육, 신경, 혈관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깊은 자침보다는 얕은 자침을 한다는 것은 비슷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경혈도 눈의 질환, 또 국부병증에 쓰이는 것입니다. 국부병증에 쓰이는 것은 발가락, 발목병증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고요. 눈 질환에 쓰이는 것은 두이묵, 족이묵이 가지는 공통점, 구어혈, 또 광명혈 가지는 공통점이라고 생각해 보면서 같이 보고요. 그 이외에 보면 족소양 담경의 유주 분포를 염두에 두고
겨드랑 부위, 유선염, 그 다음에 그 이외에 기관지, 허파, 위장관 출혈과 같은 요소가 관련되어 있는 결국은 이제 출혈성 질환 등에도 지오해가 쓰이더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부질환에 있어서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은 족수양 담경의 시동병 병후하고도 관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몸에 윤기가 없고 잿빛처럼 좀 돈다, 핏기가 없다 이런 표현들이 염두에 두고 한번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독립보감에 나와 있는 표현을 한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오해를 파악할 때 협계열의 위치와 혼동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음이 협계열입니다. 넷째 발허리 발가락 관절, 다섯째 발허리 발가락 관절에서 몸통 먼 쪽의 발싹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발싹이라고 하는 것은 발가락 사이에 있는 적백육제 공간을 말하는 것이죠. 족소양 담경의 형열에 해당하고요. 자침은 얕게 자침한다라고 전제 생각하고요. 주치병증은 머리병증, 이비인후과적인 병증을 염두에 두고 귀, 눈 등의 병증에 쓰이고 있습니다. 매우 많은 몸의 부위별 병증들인데 주위로 보면 이 두면부에 치우쳐져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다리, 발도 이렇게 존재하는 건 아시혈인 거고요. 생식기나 옆구리는 족소양 담경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인 거죠. 계속. 그러니까 소생병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발열 질환 자체는 이제 정혈이나 형혈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특징들인데 족소양 담경에서의 발열이라면 한혈 왕래를 염두에 두는 발열 질환으로 해석해서 여러분이 접근한다면 조금 더 다른 이 발싹에 있는 발열성 질환을 치료하는 경혈들과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얼굴 질환에 많이 쓰인다라는 점이 이제 여기에 내용에 면종이나 구금에서 이렇게 문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족소양 담경의 마지막 경혈로 설명드릴 족규음입니다. 이미 규음이라고 하는 경혈 역시 족소양 담경에서 귀 뒤쪽, 뒤통수 쪽에 있었죠. 그래서 족규음이라고 하는 경혈이 하나 더 이제 접두사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귀 뒤쪽에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두 규음도 귀질환에 쓰일 수 있지만 족규음도 귀질환에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앞선 의미처럼 동명이혈처럼 그 아시혈적 의미에서 쓰인 건지 원위 경혈로서 의미가 있는 것인지는 앞으로 임상적 축적을 통해서 좀 더 객관화 시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전까지는 족규음이 귀질환을 쓰이는 것은 원위치혈로서의 의미인데 이 원위치혈의 의미가 합리적일지는 이거 이제 임상적인 어떤 토대를 계속 검증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귀질환에서 이명이나 난청질환, 그리고 눈질환, 두통, 가슴 옆구리 통증 이러한 증상들이 족규음으로도 활용되지만 한편 두규음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 함께 내용을 살펴보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족소양 담경의 44종의 경혈들을 이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